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여러분. 정서행동 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동의 폭력에 대한 부분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아동의 개인적인 중재에 많은 부분을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제 통합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에게 행해지는 폭력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동폭력이라고 하면 이제 정서행동 장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고요. 또 이런 아동폭력에 대한 교사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사회 전환적인 것보다는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아동이 받고 있는 통합교육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동의 원활한 통합교육과 그 통합교육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 장애 아동들이 폭력을 이제 당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하지, 이제 그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의 입장이 된다는 부분은 사실 크게 우리가 뉴스를 봐도 보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총기 사용을 소지를 허용하는 곳이 많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이 이제 학교에서 어때요? 총기로 많은 친구들과 교사들을 다치거나 죽게 만든 사건들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동이 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 아동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또 이제 항상 뒤따른 뉴스에 우리가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조현병 환자들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변화를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니까 이제 그 아동이 더 폭력적이게 하는 부분이 타고난 유전적인 것보다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다고 해요. 그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게 바로 가족 요인 안에서도 유전이 아니라 이제 유해한 이제 경제적인 요인이라든지 이제 가족 요인 안에서도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빈곤하다든지 부모가 약물 중독으로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지, 또는 부모의 이혼이나 이제 부모나 가까운 가족으로부터의 성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는 것과 부모가 이제 올바른 양육 기술이 부족해서 이제 아동을 이제 그렇게 폭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이제 환경적으로 아동에게 그렇게 있었다는 것. 또 사회적인 요인에서도 이제 아동에게 올바른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않거나, 또 우리 요즘에 지금 제일 이게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아동들이 요즘에는 어때요? 핸드폰 사용에 아주 익숙해져 있죠.
이제 엄마들이 이제 뭐 힘들거나 이러면 아동에게 쉽게, TV나 이제 핸드폰 같은 이제 대중매체를 많이 보여주는데, 이게 아동의 수준에 맞지 않은 이제 뭐 폭력적이거나 이러한 대중매체를 아동이 이제 계속 빠르게 접하게 됨으로써 이제 폭력에 대해 되게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개인적인 요인으로 살펴봤을 때에도 뭐 좀 까다로운 기질로서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학업 실패로 인한 좌절을 계속해서 아동이 맛본다든지 또 심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장애가 있다든지 이제 아동이 약물 중독에 있다든지 이러한 우리가 뭐 가족적인 요인이나 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을 범주를 우리가 세 가지로 본다고 하여도 이 요인들에 보면 다 원인들이 어느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나요? 그렇죠. 환경적인 요인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정수행동 아동들이 이렇게 폭력이 생기고 폭력이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우리가 보면 어때요? 우리가 생태학적인 관점에 좀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아동이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이렇게 환경적으로 아동을 조금 더 아동에게 이제 폭력적인 부분이 이제 더 원인을 많이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제 우리는 이 아동의 폭력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방법에 대한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교류와 또 사회적인 요소도 이제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동에게 나타나는 아동에 대한 이 폭력을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아동의 폭력 우리가 중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서서 지금 아동에게 이 폭력적인 부분이 생기는 게 이제 환경적인 요소와 이제 사회적인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춘다고 한다면 이 우리가 중재 방법을 생각을 할 때에도 아동의 폭력에 대한 문제의 핵심과 또 이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주변 변화 목표를 함께 고려를 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의 이 폭력에 대한 중재를 할 때도 개인 중심으로 아동 중심에 대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또 주변 교류 중심 프로그램이나 또 환경 중심 프로그램도 함께 사용을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각 중심의 프로그램을 이제 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아동 개인 중심의 프로그램은 이제 이 폭력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동 개인에게 있다라고 일단 먼저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료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제 아동에 대한 아동의 행동 변화와 아동이 이제 그 폭력에 대한 또 사회 규범을 지켜야 되는 것,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 습득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거겠죠. 그럼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동이 그런 지식 습득을 위한 뭐 기술 훈련이라든지 또 그러한 부분에 뭐 학업 교수 또 우리가 이제 강화 체계를 이제 구성을 하겠죠. 그래서 아동이 우리 왜 소셜 스킬 배울 때도 똑같았죠. 이제 아동이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부정적인 행동이 아닌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 아동에게 주어지는 그런 강화 체계를 이제 성립하고 또 우리가
부적 강화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잘못된 행동을 소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부적 강화나 벌, 그리고 또 아동에 대한 뭐 자극이라든지 또 당연히 부모를 동반으로 같이 해야 되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동에 대한 상담, 그리고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고 했었죠. 항상 아동이, 이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은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기술, 뭐 폭력에 대해서도, 행동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부분의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동이 이론적으로, 학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조언자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아동이 더 쉽게 그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행동을 소거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단지 지금 소거를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정적인 행동을 어때요? 긍정적인 폭력 행동이 아닌 그 대신해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그리고 타인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에 대한 모델링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류 중심 프로그램은 어떤 걸까요? 이 아동과 사회의 교류 중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폭력이라는 게 바로 사회적으로 되게 독특한 환경과 또 아동의 그런 사회의 독특한 특성이 결합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아동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지, 그 환경에서의 아동과 관계와 사회 안에서의 아동의 상호작용에서 이제 이 폭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아동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함으로써 아동의 폭력을 치료를 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류 중심 프로그램의 안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동이 그 사회에 맞는 뭐 기능적인 행동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아동이 그 사회 안에서 이제 어떠한 상호작용을 상호작용 문제가 있었기에 아동이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난지를 이제 살펴보려면 그 폭력이 있기 전에 있는 선행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사회 내에서 그 선행 사건이 아동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다면 그 사항에 맞는, 이제 올바른 기술이 어떤 부분인지를 살펴보고 아동에게 맞는 그런 특정적인 기술을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아동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속해져 있는 집단, 사회에서 상호작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집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또 이것도 부모가 함께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전이가 가능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이 되면, 어때요? 애들이 복도 나가서 와 하고 뛰어놀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 가니까 종이 치면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복도에 나가서 와 하고 뛰어노는 게 아니라 다들 앉아서 그 다음 시간에 수업을 예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일 쉬는 시간에 와 하고 뛰어놀던 애가 그 학교에 이제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종이치고 후에는 와 하고 뛰어나갔는데 아무 아동이 뛰어나가지 않고 앉아서 다음 시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 하고 뛰어나갔던 학생이 다음 시간부터 뛰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죠? 이렇게 전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행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행동의 전이 프로그램. 그리고 공동적인 상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아동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또래와 뭐 학교 관계자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교류 중심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환경 중심 프로그램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환경 중심 프로그램은 이제 폭력의 원인이 개인 외부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동을 이렇게 치료를 하는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이 환경 중심 프로그램은 이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이 유해한 환경 조건을 이제 완화시키는 데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속해져 있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쳐나가는 가족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이 부조리한 규칙이나 여러 가지 규범을 바꾸기 위한 학교 재구조화, 또는 아동에게 이제 맞는 시간표와 작업, 또 그리고 어때요? 학교와 각 전문 기관 간의 지원을 연계하고 공유한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때요? 우리가 아까 미디어 이런 부분 얘기했었죠. 이것도 똑같아요. 아동에게 폭력적인 미디어가 아닌 아주 긍정적으로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대중매체를 제공할 수 있게끔 대중매체를 조금 규제를 한다는 것. 이런 게 바로 환경 중심 프로그램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개인 중심과 또는 교류 중심, 그리고 이 환경 중심 프로그램에서 하나만을 사용했을 때 아동의 그런 폭력적인 부분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아동의 개인적인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아동의 주변과 또 아동이 속해 있는 환경도 함께 변화가 되어야지만 우리 이 정서행동 아동들의 폭력성도 아주 긍정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했을 때 이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조현병 환자가 우리가 그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뉴스에 나왔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냥 다닐 수 있게 하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냥 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데 그 사람이 나쁜 것만에 포커스가 이제 맞춰진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한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에 그 조현병을 가진 정서행동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환경에서 사람의 그런 폭력으로 행사를 하는 부분을 매체를 이제 접하지 않고 또 더불어 사는 거라는 것에 대한 것과 자신의 그런 감정 조절, 그리고 주변에서의 도움을 꾸준히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겠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 정서행동 장애가 가진 이 폭력성은 정말로 그 정서행동 장애 아동의 그 아동만의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아동이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아동에게만 중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닌 그 주변 환경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제 특수교사로서 이런 아동의 폭력에 대해서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니다. 학교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제가 얘기했죠? 그런 정서행동 장애 아동의 한 아동만의 폭력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이 지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지금 쭉 우리가 한 8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그 아동과 교사 간에 되게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또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동과 교사가 서로가 존중을 하고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이나 또 폭력을 당하거나 방치되어 있어서 위험한 이런 학생들은 그 아동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중재를 할 수 있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위험을 가진 아동들을 뭐 단일적인 중재가 아니고 넌 개별적인 문제니까 넌 개인 중재를 받도록 해. 뭐 너는 약물 치료를 꼭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아동의 환경적인 거나 여러 관계에 있어서도 필요한 여러 가지 중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모든 서비스와 배치를 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해서 함께 사용을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특수교사가 모든 걸 해결을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는 그 아동의 가족과 함께 아동에게 필요한 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와 학교와 그 사회에 나와 있는 여러 기관들로부터의 서비스를 함께 연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게 아주 심한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무턱대고 아니야 그래도 너희들이 같이 해야 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 긍정적인 행동 지원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3단계가 바로 우리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아주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으로 우리가 했는데 이제 그러한 아동에 맞는 개별적인 특수교육 서비스와 또 아동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행동 진단으로부터의 우리가 이제 아동의 서비스를 받아서 아동이 그 문제 행동에 대한 중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7번에 보면 이제 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폭력을 행사를 했다고 해서 너 최악이야. 넌 이제 학교에 나오면 안 돼. 뭐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인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정서행동 장애 아동의 폭력성을 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서행동 장애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정서행동 장애라는 게 장애의 영역이죠. 그러면 이 아동이 이렇게 갖게 된 이런 폭력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벌이 아니라 아동에게 맞는 다른 징계 방법과 우리가 이런 예방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쉬거리며 숨겨야 되는 건가요? 우리 학교에 이런 애가 있는데 소문나면 안 돼. 우리 학교가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숨겨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아동의 문제는 여러 전문 기관과 함께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뿐만 아니라 이 아동이 속해 있는 기관 또는 병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함께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아동의 그 폭력적인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부터 중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끊임없이 의논하고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통합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우리가 이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이 보통 보면 경계선급이 많아요. 지적장애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몸이 불편하지도 않고 행동에 문제가 있지만 장애 범주 안에 들어오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게 이 아동이 표준 교육과정을 사용해야 되고 기본 교육과정은 너무 수준이 맞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 행동이 심하니까 거부를 당하고 또 그리고 어때요? 그러므로 계속 소아정신과적으로 해서 뭐 약물치료나 이런 치료를 해야 되고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기에도 또는 일반 아동에게 속하기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불편한 게 많아서 사회적인 거부를 받거나 교육과정에서도 아동이 표준 교육과정도 아닌 기본 교육과정도 아닌 중도 탈락하게 되는 경우가 다른 이제 장애 영역보다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서행동 장애 아동의 통합교육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 중에서 뭐 다른 중도 중복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뭐 ADHD나 뭐 이런 뭐 우리가 말하는 품행장애나 이런 아동들이 보면 이제 지능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아동에게 아주 개별적인 기본 교육 과정이 아닌 이제 표준 교육 과정에 이제 일반 아동과 똑같은 교육을 해야 되는 경우는 많지만 그래도 이 아동이 분명한 거는 이런 교육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범주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아동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동이 이것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완전 통합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소그룹의 통합이 필요한 건지 어떠한 부분의 개별적인 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동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정서 행동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 이런 교육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교수적 수정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표준 교육 과정을 사용을 한다고 하였을 때에도 이제 뭐 이 아동은 뭐 40분 동안 수업을 앉아서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동에게 책상이 아니라 뭐 좌식에 또 아동이 조금 더 다른 자세로 뭐 할 수 있는 뭐 교수적 수정이라든지 또는 숙제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아동에게 필요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뭐 너 똑똑하니까 무조건 완전 통합을 하자. 안 되겠죠. 우리가 아동이 잘 적응할 수 있게 우리가 이런 소셜 스킬도 하나씩 넣어줘야 되는 이런 정생도 아동들에게 가장 긍정적이고 불안전하지 않는 아동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맞춰줄 수 있는 우리가 교육적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을 관리를 해야 되는 아동이라면 그 아동의 그런 비주얼 스케줄을 맞춰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의 역할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아동에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외부 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서비스도 우리가 잘 알고 함께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특수학교의 특수교사와 뭐 활동 보조를 위한 뭐 실무원 또는 뭐 사회복무요원들이 있고 또 어때요? 치료 서비스로 뭐 언어치료나 감각치료나 뭐 놀이치료나 이런 치료적인 서비스는 들어오지만 또 우리가 정서행동적인 아동들에게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행동치료 부분이죠. 전문가들, BCBA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우리가 심리 전문가들이 이제 아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어디까지를 지원할 건지를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한 다음에 통합교육에 또 들어갈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동의 교육의 목표가 타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전체적으로 이 아동과 또는 그 가족과 또 그런 뭐 외부 기관과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아동을 위해서 또는 외부 기관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 어떤 부분에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도 결정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본다는 것은 이건 정서행동장애 아동만 해통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특수교육을 하면서 이제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에서 이제 배치되어 있는 아동들에게 특수학급에 대해서 어떻게 또는
완통 애들에게 어떤 교육적 서비스, 부모에게는 어떤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가 된다면 아주 우리는 다양한 배치를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얼마나 아동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 있었던 것들 중에요. 이제 우리가 이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지도법에 대한 기법이랑 이제 제가 설명들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제 우리 13수차는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까지 이제 수업이 끝났는데요. 우리 정서행동 장애라고 하면 아주 많은 영역의 하위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태학적인 관점이다, 행동적인, 인지적인, 인지, 행동적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재 방법을 바라보는 이유도 우리가 정서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청각장애 아동이 듣지 못한다, 시각장애 아이들이 보지 못한다는 개념과는 조금 틀리게 아주 아동마다 너무나도 큰 변화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정서적인, 행동적인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동에 맞는 중재와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기에 우리가 지금 1차 시대부터 1교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과 중재와 아동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배워왔는데요. 통합교육에서도 우리가 정서행동 장애 아동이 그저 함께 수업을 한다라는 것, 아동을 잘 중재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만 우리가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동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우리가 그 아동에 맞는 중재 기법으로 잘 통합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차 시가 끝났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벌써 5월이 지금 끝나가는데 또 우리가 이제 6월이면 이제 기말고사 치기 전까지 시간이 이제 다 되어 가요. 그래서 이제 과제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과제를 하면서 의문이 생기거나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은 이제 시간을 끌지 마시고 저에게 바로바로 카톡이라든지 문자를 주시면 제가 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차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